디퍼런스 청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 디스커션 2부 모더레이터를 맡은 디사이퍼 부학회장 조민규입니다. 2023 디퍼런스의 마지막 차례로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을 모셔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 패널 디스커션의 주제는 작년과 올해의 크립토씬 그리고 나아가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패널 디스커션에 앞서 연사님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문기님부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체인 R&D 기업 온더에서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나문기입니다. 디퍼런스하고는 2021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해커톤이라든지 디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온더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로소피아 벤처스라는 신생 VC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8년도에 그 디사이퍼 초기 학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또 디퍼런스가 계속 이어져 오는 모습이 너무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프링캠프 최낙성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캠프는 네이버 계열 VC로 인재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제 디사이퍼와는 2018년 설립 초기부터 이제 저희 스프링캠프와 인연을 맺어서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A4E1이라든지 해치랩스의 대표님들, 디사이퍼 창업자분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프로스트의 CTO 맡고 있는 이종엽입니다. 이제 바이프로스트는 이제 멀티체인 환경에서 블록체인,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도 새로 시작했고요. 메인넷 시작하고 그 위에 디파이 서비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크립트 엔진 그리고 위에 이제 지갑까지 해서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모바일 지갑 새로 나와서 다양한 서비스 버티컬을 꽉꽉 채우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디사이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딴 건 모르지만 첫 세션부터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하고 재미난 의견들로 재미난 내용들로 꽉꽉 차 있어서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SRV에서 오퍼레이션 리드를 맡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DSRV는 웹3 인프라 테크놀로지 등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기술로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인프라 업체이고요. 저희 쪽 서비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올덴 노드라고 하는 이제 노드 프로바이더 서비스나 이제 다양한 리믹스 같은 이제 웹3 개발 컨트랙트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플러그인들 같이 이제 제공해서 웹3 생태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제 인프라 기업이고 디사이퍼에서는 저도 이제 18년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년은 SBT,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이더리움 머지, 최초의 가상자산 행정명령, 해킹 및 공격 사례 등 산, 학, 법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블록체인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들이 집약적으로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런 변화들 중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문기님과 서영님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회고했을 때 가장 빼먹을 수 없는 이슈가 FTX의 파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크립토 시장이 FTX 파산 전후로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그 FTX라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파산함에 따라서 기존 중앙 거래소에서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많은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로 들어서 기존에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있던 그 비트코인의 숫자가 약 5% 정도 감소가 되었고
오히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약 35% 정도가 증가한 모양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금융기관들도 이전에는 그 중앙화된 거래소랑 많이 이제 협업을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탈중앙화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스베르방크 같은 이런 국영은행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탈중앙화 금융 관련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가 신뢰를 잃다 보니까 각국의 이제 규제기관들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규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럽연합에서는 미카라는 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최근에 이 합의가 되어서 올해 안에는 이 시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존에는 이 금융 관련,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실행이 되는 부분은 FTX 거래소가 약 촉발을 했던 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크라켄이라는 대형 거래소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의 이제 규제를 논의하는 것에 넘어서서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도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 이 토큰 증권 관련한 이슈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금융공기업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TX는 조금 무거운 주제였고 이와는 별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이어 2가 또 약진한 그런 한 해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더도 작년 10월에 열렸던 이더리움 데브콘, 보고타에서 열렸던 이더리움 데브콘에 참석을 하였고 거기에서 메인 세션 중 약 40% 정도가 레이어 2 관련한 세션이었습니다. 옵티미즘과 아비트럼과 같은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그쪽에 참여하여서 메인 세션과 또 사이드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관련 로드맵들을 공개하기도 하였고 또 대중들의 호응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대표적인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의 거래량을 합친 숫자가 이더리움 메인넷의 거래량과 거의 맞먹는다라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작년 한 해 이제 FTX로 어려움은 많았지만 또 이 레이어 2라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고 또 테스트해보는 그 좋은 기회가 됐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을 돌이켜 봤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붕괴, 두 번째는 투자, 이제 세 번째는 머지인데 첫 번째 붕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루나 사태가 있었고 이제 11월에 FTX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건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약간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두 임팩트 모두 규제 당국이나 시장 참여자한테 큰 영향을 준 이벤트여서 VC로서도 굉장히 유심히 사안을 지켜보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투자인데 작년에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블록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작년이 역대 한 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투자가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금융기관이나 LP들이 이제 벤처 펀드한테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에 투자하라라는 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이제 작년에 한 30빌리언 이상의 금액이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유입이 되고 향후에도 그 투자 금액은 상당히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9월에 있었던 POS로 이더리움이 머지가 된 사태인데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계속 연기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무사히 진행이 되는 거를 알려주었고 이제 11월에 비텔릭이 그 이후 신규 로드맵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이제 메소드 옵션을 향한 그 이더리움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그 기반의 이제 L2 플랫폼들의 약진, 이런 이벤트들이 작년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주목하였던 이벤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주제가 거의 2022년의 크립토 시대 전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차례에는 올해 크립토에서 어떤 섹터를 집중하고 계시는지 또 해당 섹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례에는 동욱님부터 차례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토큰 증권 이슈도 그렇고, 이제 실무 경영 지원이나 이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쪽에 이제 포커싱을 좀 해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토큰 증권 관련된 어떤 컴플라이언스 규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웹3 세상이랑 이제 현실에 지금 돌고 있는 현실 웹2 세상들이랑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이제 규제에 친화적인 어떤 웹3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토큰의 증거나 같은 큰 이슈들도 있지만 이 다음을 넘어가지고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쪽은 뭐냐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세금 이슈나 이제 원천징수 같은 이슈들이 이제 거대한 이제 거버넌스랑 이제 웹3 세상에 있는 회사들이 또 소통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제 큰 산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한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민이나 관이나 아니면은 현재 웹3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제 회사들 다 함께 많은 더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이 나와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별 어떤 혹은 그런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또 이제 변화들이 또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확장을 하면서 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들을 또 사용하고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좀 같이 많이 해봐야 되는 어떤 시기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2023년 트렌드와 이제 미래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바로 저희 시작하기 전에 병역 문제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민주님과 또 얘기를 해봤더니 야,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까 저는 그 A41 그 이병현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O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을 만드는 쪽이고, 그렇다기 보니까 약간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2022년에서 연속되어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보면,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관점들이 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뭐 저희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좀 그러신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웹2와 웹3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웹2와 웹3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더해서 더 새로운 형태의 매스 어도션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웹2랑 웹3가 연결되는 게 진짜 목까지 차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이제 저희가 뭐 각자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각각 제대로 된 웹2 회사와 실질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아웃풋들을 올해 다들 내놓으실 그런 전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계속 발전해오는 과정이 사이언스가 좀 더 앞에 설 때가 있고 엔지니어링이 좀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올해는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팀들이 좀 재밌는 아웃풋들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랑 또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결국엔 제품을 하나 만드시거나 서비스를 하나 만들거나 했을 때
보시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에서 좀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프론트가 이쁘고 저희가 메타마스크 형태의 지갑이 있으면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외에 테두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뭐랄까 인프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패실리티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 계속,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것들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가고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멀티 체인이 너무나 당연히 되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지금 멀티 체인에 있는 환경들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는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무슨 블록체인만이 아니라 웹3 프로바이더다, 무슨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아니면은 온체인에서 분석을 해준다라는 것들도 결국에는 커버한 영역들이 좀 나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떤 팀에서 그래서 보실 때에 그러면은 결국엔 멀티체인이라고 하는 환경이 진짜 서비스가 돼서 엔지니어링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웹2 기업들과 같이 코업을 하면서 웹2 기업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엔지니어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서비스들을 맞추기 위해서,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팀에서는 그러면은 서브로 쓰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리를 드리자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인프라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사스 서비스라고도 하죠. 서비스 애저 서비스에서 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레디어스나 아니면 해치랩스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도 좋은 이제 서비스들 내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서비스들 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을 한번 같이 눈여겨 보셔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낙성 심사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치와 같이 어떤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의 어떤 그런 것들의 시도가 메서드 옵션의 초석이 되는 어떤 원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블록체인 메서드 옵션이 저는 어떤 블록체인 생겨나기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다 대중들이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CP/IP,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 이런 거 몰라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결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이 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팀들이 이제 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들의 어떤 메서드 옵션 과정들의 역사를 보면은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PC도 도스에서 윈도우로 갔고, 인터넷도 어떤 모뎀에서 랜으로 갔고,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웹페이저들이 난무했을 때 어떤 검색 엔진이나 웹브라우저 이런 어떤 역사들을 봤을 때 사용자 경험의 개선이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어댑션의 특이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블록체인 기술들은 그 어떤 성능이나 어떤 이런 부분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연구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되었는 반면 앞으로는 이런 사용자 경험이 개선이 물론 이전에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게 더더욱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의 노력이 결과를 맺기 시작하는 어떤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어떤 웹2, 흔히 네카라쿠베,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출신의 창업자들 혹은 이런 출신의 어떤 능력자분들께서 웹3로 많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아주 어떤 연구나 기술 기반의 분위기보다는 어떤 사용자 프로덕트,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서의 어떤 변화로의 어떤 그 변화로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갑은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에 사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입니다. 근데 지금 블록체인 사용에 있어서 지금 기존 웹2의 경험과는 매우 다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2에서 성공한 기업들, 그러니까 토스 같은 기업들은 사실 사용자 경험에 아주 미친 듯이 집착해서 그 성공을 이뤄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구글,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저들은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의 퍼널, 약간의 이상한 것만 있어도 바로 천됩니다. 바로 일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웹2의 어떤 경험과 비교해서 이제 웹3에서도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기본은 할 수 있는 저는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는 물론 어떤 X1으로 인해서 어떤 걸 줌으로써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논리가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은 기존 비즈니스 구조에서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밸류 캡처를 통해 어떤 부가적으로 나온 어떤 밸류를 나눠 주는 구조가 아닌 이상 기존 비즈니스 구조에서 그냥 비용만 더해주면 사실 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용자 경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지갑의 경험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웹2 기업의 웹3로의 어답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200개가 넘는 이제 패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웹2 회사들 중에 이제 웹3로 넘어가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되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면은 웹3 그 서비스에서 시작하는 이제 팀들은 예컨대 MAU 뭐 몇십만 뭐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메인넷에서 거의 탑입니다. 거의 유저로 기준으로는 굉장히 탑이 됩니다. 하지만 웹2 기업에서는 그 정도면 시리즈 A의 그냥 국내 자그마한 기업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 기업이 사실은 웹3로 온보딩 되어야만이 사실은 이런 매스 어덥션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기반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나중에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얘기를 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만으로는 어떤 밸류를 주기보다는 기존 사업 구조가 중요한 거고 그 사업 구조에 블록체인을 붙임으로써 어떤 뭔가 부가적인, 어떤 효과적인 그런 기술 변화에 따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더더욱 그 사업은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업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 블록체인 인프라의 것들을 다 대신해주는 어떤 회사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런 인프라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회사들의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스 어돔션에는 기술 중심적이던 블록체인 프로덕트에서 실제 효용과 유저들의 경험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서영 파트너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두 가지로 이제 올해 디지스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팹 프로토콜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스 어돔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팹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이제 16년에 이제 조엘 모넥으로 당시 USV의 애널리스트였고 지금은 플래스홀더라는 유명 VC의 이제 파트너로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의 가장 큰 밸류 캡처는 그 웹2 에라와 다르게 이 프로토콜 단이 데이터 레이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캡처를 많이 한다라는 티지스였는데 이제 23년까지 놓고 보면 그 티지스가 굉장히 맞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아발란치, 뭐 니어, 뭐 다양한 그런 L1 프로젝트들이 그 코인마켓캡 탑 100을 보면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티지스가 지난 한 6, 7년 동안의 크립토 어덥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 넥스트 시대에서는 팹 프로토콜보다는 이제 좀 더 프로토콜이 띵해질 수 있고 팹 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1 이후에 이제 뭐 특수 목적을 하는 L2나 뭐 L3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고 이제 뭐 한 어플리케이션의 니즈에서 충족을 해서 다양한 여러 약간 세그멘트로 확장해 나가는 팹 어플리케이션 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토스가 이제 송금 기능에서 시작해서 뭐 결제,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다양한 섹터로 진입을 했고 카카오도 소통의 영역에서 시장을 먹은 후에 그 이후 뭐 은행, 콘텐츠 뭐 다양한 세그먼트로 확장을 해 나간 것처럼 저도 웹3 어플리케이션의 한 섹터에서 이제 큰 MAU를 갖게 된 플레이어가 그 이후에
세그먼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팻 어플리케이션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다양한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들도 그런 낙성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팻 프로토콜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넥스트, 유니콘, 데카콘 실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를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매스 어둠션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나 뭐 다양한 것들이 뒷받침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스 어둠션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국외로 가고, 일본 기업들도 해외를 많이 고려했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규제의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6월, 9월에 이제 상원, 하원, 그다음 뭐 민주당, 공화당 다 합의한 이런 초당적 법이 이제 발의가 됐었고, 이제 9월에도 CFTC에서 더 디테일화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에도 자산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세계에서 법률을 리딩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거를 보여줬고, 이제 한국도 STO를 비롯해서 다양한 규제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유동성이 이제 웹3 세계로 넘어오는 이 온램프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 온램프도 다양히 도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트라이프가 세계에서 가장 이 금융 결제 시스템의 인프라를 잘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스트라이프가 특정 국가의 특정 용도에만 한해서 일단 제공을 시작했고, 뭐 메타마스크도 페이팔이랑 인테그레이션을 시작을 했고, 그런 온램프 서비스들이 더욱 견고하게 들어오고, 그 온램프가 들어온 유동성에서 이제 UX나 기술의 발전으로 심리스한 경험을 주는 기술이나 기업이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측면에서 올해도 규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이 온램프를 위한 다양한 도전, 그리고 이제 전통기관 트레이드파이나 시파이 업체들이 디파이도 넘어오고, 디파이가 시파이나 트레이드파이로도 넘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UX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기업들이 올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팻 프로토콜에서 틴 프로토콜 그리고 팻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기대된다는 말씀, 그리고 매스 어둠션에 필요한 규제, 머니 온램프, 게이트웨이, 그리고 UX 등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기님께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3년에는 기존보다는 디파이 시장 그리고 NFT 시장이 조금 더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섹터를 언급하는 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작년 한 해가 워낙 좀 안 좋은 한 해였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파이 쪽 분석 자료를 봤을 때 디파이 쪽에서 이제 TVL이 작년 12월 대비 1월 달에 약 27% 가량 이제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많은 정도의 이제 자금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가장 이제 유명한 프로젝트 리도 파이낸스처럼 기존에는 일반적인 토큰을 활용해서 스테이킹이라든지 예치와 같은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T 이더와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스테이킹에서 더 진보한 유동성 스테이크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본딩과 같은 예치와 이제 다른 형태의 그 상품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디파이 쪽 세계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FT 시장에서는 NFT도 마찬가지로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판매량이나 뭐 판매 건수 측면에서 작년 6월 대비 이제 거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일단 다양한 그 NFT 그 프로젝트들이 보다 나은 그 활용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이제 BAYC를 출시한 유카랩스 사례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슈어패스나 또 두키대시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 이 NFT를 접목함으로써 활용성을 굉장히 이제 증대했고 또 멤버십을 강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PFP 같은 일반적인 NFT에서 벗어나서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멤버로서의 그 멤버십 강화 부분에 많은 이 이용자들이 감화돼서 많은 이제 NFT 판매 그리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NFT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일단 그 컴투스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사들이 모두 이 NFT 기반의 게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최근 CES 2023을 봤을 때 LG에서는 몬스터 슈즈라는 NFT를 발매함으로써 슈즈 케어 그 기기에 NF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유틸리티 측면에서 많이 개선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웹2 기업하고 웹3 이제 기업의 융합이 이제 가속화될수록 NFT 시장도 보다 이제 나은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분명히 이제 나아지는 것은 분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이런 성숙해진 시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023년에는 디파이나 NFT 프로젝트 뭐 더불어서 이제 웹3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보다 이제 성장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윈터였던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며 회복세를 보이는 디파이, 그리고 커져가는 NFT 사용성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 크립토 씬을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예측 또는 블록체인 산업에 깊게 관여하시는 지금 청중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례에는 스프링캠프 심사역 최낙성님부터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경험 개선에 엄청 노력하고 있는 해치랩스나 아이포레온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거대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담이자 진심이고, 일단 블록체인 기술의 어댑션에 약간 예를 들면 템셈 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썸으로서 블록체인은 어떤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태고적 역사로부터 함께 왔던 어떤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런 블록체인이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서 완전히 어댑션 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은 저는 힌트는 은행의 축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면 창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줄이고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뭐 얼마나 중요하고 뭐 힘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 인프라가 좋은 나라라.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지급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하려면 인적 물적 요건이 굉장히 높고 뭐 그런 라이선스들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효율화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어떤 제3세계나 그런 이런 금융 인프라가 깔려져 있지 않은 나라들 좀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그 아프리카나 제3세계 같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통화 자체가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데서는 사실상 어떤 금융이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금융이 일어날 수 없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곳에도 자신의 디지털 풋프린팅을 어떤 남겨두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장이 있고
자신의 어떤 소득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어떤 그 사람이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금융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는 반면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금융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뒤를 예견해 본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어떤 국가가 어떤 신뢰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없는 나라들의 블록체인이 어떤 신뢰 시스템으로 기여해서 그들에게 디지털 풋프린팅의 어떤 최소 단위를 마련해주고 어떤 금융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더 파이가 훨씬 더 커지게 되게끔 만드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약간 썸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약간 템적인 부분은 요새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NFT나 이런 NFT도 보면 PFP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상하기 좋아하는데요. 가장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버튜버입니다. 버튜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튜버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 어떤 캐릭터의 탈을 쓰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캐릭터 틀을 쓰고 하는 거를 이제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고, VR챗이라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요 안에서 서로 이제 합동 방송도 하고 예능 찍듯이 뭐 하기도 하고, 이들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되게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을 재밌다고 생각한 게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나중엔 사용될 거지만 어떻게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메타버스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나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쓰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현실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보다 더 중요해지거나 그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거나 할 때 사실 비로소 블록체인 인프라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의 출발점이 지금 버튜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튜버는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최근에 뭐 신사임당 같이 유튜버들이 자신의 계정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인간과 바인딩 돼 있다 보니까 매각하고 나면 사실은 그 유튜브 계정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반대로 크리에이터 어떤 이코노미 증가에 따라서 MCN들이 굉장히 수년 동안 커왔는데 많이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노하우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유튜버들이 좀만 크면 이제 다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MCN은 아예 이제 유튜브 계정을 파놓고 요거를 이제 운영하라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 유튜버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해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약간 버튜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버튜버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 가속화할 거는 이제 10년 내로 저는 노동이 상당 부분 자동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건데, 지금도 많이들 노는데 돈을 쓰고 노는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노동이 많이 불필요해질 것 같아가지고 더더욱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 허들이 낮아져야 될 텐데 그거를 버튜버가 사실상 많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버튜버는 자신의 이제 가상 IP고 여기서 전업으로 뭔가 돈을 벌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 IP를 매각하고 이거를 서로 돈을 융통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제 중요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인프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거의 뿌리가 지금도 유튜버분들이 돈은 굉장히 많이 버시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 못 받고 있어요. 이들이 웬만한 어떤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캐시플로우는 훨씬 더 좋고 하는데 대출 못 받고 있다라는 게 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블록체인 인프라 매스 어답션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월드 컴퓨팅이라는 성격의 블록체인이 가질 영향성에 대해 제3국이 수혜를 보는 점, 그리고 트러스트레스 트러스트인 블록체인이 널리 퍼질 미래에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버튜버의 예시를 들여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프로스트 CTO 이종영님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UX에 진심이고 UX에 신경을 쓰고 있는 바이프로스트 회사고요. 네,
네, UX 중요하죠. 네,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신경 쓰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10년 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대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10년 뒤에 이제 크립토 씬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좀 오히려 재미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댑션이 돼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좀 재미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핀테크나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발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받은 서비스를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돌려주는 이 양방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법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다양해지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려주는 결제를 해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금융적인 요소들은 지속하게도 20년 넘게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뭐 핀테크가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까보면 내부적인 망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유지를 하는 게 지금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크립토들이 쉽게 적용이 되고 또 하나의 금융 레이어로서 작용을 하고 하는 형태로 충분히 이제 어댑션이 되는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세션들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학생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규제도 중요하고 뭐 어떤 틀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것들도 중요하는데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고 규제가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진짜 매스 옵션이 되었고 진짜 괜찮은 플레이어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표준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준이 생기고 표준들이 좀 더 강화되고 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노려서 숏컷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기회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결국엔 앞으로 10년간은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재미없어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너무 현재 있는 상태의 규제와 물론 저희는 규제를 준수하고 제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규제에 대해서 그냥 노여움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겠다. 학생 입장에서는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도 따져 보시고 어떤 것들이 뭐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회 점점 재미없어질 만한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따져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10년을 저희와 함께 지나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년 뒤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 기반 기술로 블록체인이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저희가 규제에 굴하지 않고 다시 뜯고 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길 바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SRB의 이동욱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뒤에 이 크립토 씬이나 이제 웹3 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은 저는 10년 뒤라는 이 시간이 아주 길지도 않고 반면에 이제 아주 짧지도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파괴적인 어떤 혁신을 보여주는 기간으로서 10년은 매우 짧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뭔가 혁신이 굉장하게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뭔가 파괴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10년도 이제 길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10년 뒤를 이제 예상을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저는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얘기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프라적인 요소에 이제 점점 진입을 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설득해야 되는 대상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부분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행정 시스템들의 대비를 해가지고 좀 재밌는 저만의 이제 재밌는 좀 생각을 좀 뇌피셜이자 이제 상상력을 조금 더 해가지고 좀 미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많은 인프라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저는 종이화폐가 정말 이제 종말을 좀 고하지 않을까. 흔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게 이제 버추얼화가 되고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이제 버튜버 출연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재밌는 걸 가지고 이제 놀면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앞으로는 인간은 이제 계속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거운 거를 찾아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성에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지불 수단으로 쓰고 있는 현금 종이 지폐 자체도 좀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SF 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흔히 이제 묘사되는 형태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이 정말로 이제 구현이 돼가지고 이제 도입이 돼서 정말 사람들이 어디서든 이제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넘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 인프라로서 이제 기능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에 도입됐을 때 가장 재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관에서 쓰고 있는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주민등록 등본 같은 이런 행정 서비스들을 과연 이제 블록체인 상으로 올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파괴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막 적용을 하면은 이런 우리 주민등록 등본 같은 이런 개인의 이제 정보 같은 것도 각자의 체인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라이프 체인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런 라이프 체인 형식으로 자기의 이제 인생의 뭐 변화 히스토리 뭐 우리도 이제 이사를 가면은 주민등록등본 옮겨가지고 이제 거주지 변경 신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내 기록에 남는데 그런 게 이제 내가 오롯이 이제 다룰 수 있는 나만의 체인에서 그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내 역사들을 이제 체인화해서 같이 이제 지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상들도 해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보면은 각자 체인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뭐 결혼을 하셨으면은 뭐 A라는 분과 B라는 분의 이제 라이프 체인이 서로 머지가 돼가지고 이제 하드포크가 돼서 이제 아기 체인이 나오는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유머러스한 상상력들이 자주자주 더해지면은 조금 더 이제 매스 어덥션을 또 뭐 재밌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한 기술이 이제 웹3 기술이다 보니 다 같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재밌는 얘기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모습을 향후 10년 안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10년의 미래를 종이화폐의 멸종과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베리파이 가능한 DID, 사람을 체인에 빗댄 비유 등의 재밌는 상상들로 공유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준비되었던 질문들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청중분들께 앞에 계신 패널분들에게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정준영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프라가 먼저인가 엔드 유저가 먼저인가에 대해서 계속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아직도 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현 가능하다라는 것과 시장에서 선택받는다라는 거의 괴리도 좀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바인데 특히나 종현님께서 자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멀티체인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그 개발하신 바를 구현함으로써 조금 일반 대중적인 엔드 유저 단에서 가장 억눌려 있던 수요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수요가 뭐라고 조금 파악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계시는 기회에 여쭤보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 역시도 어떤 관점이 계시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인프라가 먼저인가 엔드 유저가 먼저인가 하면서 엔드 유저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답이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다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답이 좀 약간 명확합니다. 엔드 유저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되든 엔드 유저가 먼저고요. 서비스가 왜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지, 블록체인을 쓰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뭔지가 가장 먼저고요. 거기서부터 그걸 파생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 버티컬을 여러 가지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그걸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사용자가 그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웹2로 저희가 연결이 되면서 웹2 기반의 사용자들의 눈높이가 워낙에 높고 UX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게 돼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스탠다드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높은 스탠다드를 여러 가지 멀티체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밑에가 워낙에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앱스트랙션과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만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엔드 유저고요. 엔드 유저가 하는 것을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말씀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주제 넘지만 제가 첨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저마다의 문제를 정의하고 저마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하나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특정 분야가 문제가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거를 사업화했을 때 또는 서비스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월등히 편해지는 경험 또는 월등히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인프라로 사람들이 엔드 유저가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why 블록체인이라는 질문에 매번 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변명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언젠간 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없는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험으로부터는 교훈을, 공유해주신 인사이트로부터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패널 디스커션 시간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